네, 안녕하세요. 5월 첫 번째 서울 다이렉트 사업단 짤방 동영상은 상담사가 꼭 알아야 할 세율 및 기본 상담 포인트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5월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죠. 이에 맞춰서 고객 컨택 포인트와 VIP 상담을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납부를 하는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VIP 상담을 할 때 쓸 수 있는 우리 보험 관련된 노하우, 그리고 상담 포인트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3월 달이죠. 우리 재무설계센터에서 VIP 고객님을 위한 세법 해설집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출간이 되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세법 관련된 내용은 매년 개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세정이 부족하고 세무 관련된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에 대한 세법에 관련된 관심은 계속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TMR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자를 이미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관련된 내용이죠. 물론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매월 월급날 원천징수를 하고는 있지만 일정 소득 이상, 우리 뭐 MDRT 수준 이상이라고 한다면 국세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해야 되고 신고 납부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태그 달려 있죠. 샵 세금 신고하라네. 샵 5월 짜증나는 달. 또 샵 5월 세금 내려고 적금 넣는 보험 설계사. 세금을 많이 내도 좋으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는 우리 서울 다이렉트 사업단 전 가족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수입 마감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객들 중에 제일 힘든 고객이 사실은 돈 없는 고객이죠. 그래서 돈 있는 고객,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객들 위주로 상담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작년이죠.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융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포함돼서 모두 종합해서 합산 소득 신고를 한다 라는 뜻이고요. 5월 1일부터 바로 다음 달 5월 시작부터죠.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신고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1천만 원이 초과되면 분납이 가능하지만 1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우리 원천징수 한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신고 납부를 확정 지어야 되고요. 5월달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지점장 할 때요, 저희 지점에서 환산을 한 1억 2천 정도 하셔가지고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7천만 원가량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굉장히 그죠? 한 번에 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를 하려면 그만큼의 돈을 정말 저축을 해서 마련해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종합소득세의 개념은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소득세이고, 이 종합소득세의 구분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포괄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따로 떼가지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불로소득을 따로 금융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소득세는 원칙상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정책적인 목적, 그 다음에 납세 편의를 통해서 또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 다 모두 법인세를 과세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분리과세 정책상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항목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분류과세라고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들을 한 번에 내는 것, 우리 대표적인 게 퇴직금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퇴직소득이나 아니면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된 내용들은 분류과세로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따로 류를 다르게 한다, 종류를 다르게 한다는 뜻으로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종합과세, 합산과세를 한다는 원칙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쭉 소개해드린 내용이고요. 이미 설명드린 내용 텍스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소득 금액이 뭔지 그 개념을 좀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겠죠. 소득 금액이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이 필요 경비는 임차료나 인건비 또는 사업을 위한 제반 경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수익 금액에서 매출을 의미하고 이 매출에서 각종 경비,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 시기도 동일합니다. 그 해 납부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특히 이제 1천만 원이 초과되면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세 과세 기간 및 납세지 이제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해서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죠.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사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로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구조는 먼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자 배당을 포함한 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든 소득을 다 통합해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합산소득에서 사업소득 금액이 가장 크게 되겠죠. 우리가 받는 급여 중에. 근데 우리 고객들 중에서도 보시면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주식이 있으셔서 배당을 받으시거나 또는 은행 예금이 큰 예금을 가지고 계셔서 이자 소득 금액이 크신 분들 계십니다. 또는 은퇴를 하신 이후에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아니면 군인으로 퇴직을 하셔서 은퇴를 하신 이후에 연금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연금소득을 받으시면서 따로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임대소득을 따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모든 소득 금액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합산된 소득 금액에서 바로 빼주는 게 있죠. 우리 연말정산할 때처럼 인적공제 또는 특별소득공제 관련된 내용들을 차감을 합니다. 여기 빼고 나면 과표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과표에 아래 보시는 그 세율을 곱합니다. 근데 세율 보시면 어떻습니까? 1200만 원 이하 6% 구간부터 10억 초과돼. 이게 새로 이제 신설이 됐죠. 10억 초과될 경우에는 45%에 주민세 10%가 따라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9.5%의 세금을 내야 되는, 명목상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산출 과표의 세율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 많이 버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49.5%면 거의 반이죠. 물론 명목세율입니다만 반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그분들에겐 생기고 있다. 그런 이런 사정들을 우리가 좀 알아주실 필요가 좀 있겠죠. 자, 이 산출세액이 나오면요, 거기서 각종 감면이 붙습니다. 그 감면이라는 부분은 세액공제 또는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근데 공제 자체가 사실은 크지는 않죠. 그래서 공제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종합소득금액이 결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천징수한 내역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예납한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납부할 세액이 확정 신고하고 5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사업체를 특히 운영하고 계신 분들 또는 소득 구간, 우리가 이제 그 소득의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죠. 여러 군데에서 소득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예를 들면 책을 쓰셔서 책에서 인세가 나오시고 사업체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모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각종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저는 항상 그 보험을 얘기할 때 이 상속증여를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속증여는 보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반드시 좀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상속증여는 동일합니다. 단 살아서 주면 증여고요. 죽어서 주게 되면 상속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보험금을 상속 증여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때는 경제적인 실질을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게 누구 명의로 돼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불입자가 누구냐?
이걸 본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상속 분쟁이죠. 가족, 내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재원 마련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때 그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없게 되면 바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봤던 통계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법원까지 가서 상속 분쟁이 붙는 상속 가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속 다툼이 생기는 금액이 평균 금액이 3천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 가지고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거죠. 네가 갖겠다, 내가 갖겠다, 그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통계 수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상속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돼야 되는데, 신고 절차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이 된다라는 거는 사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겠죠. 돌아가시면 1개월 이내 사망 신고를 하고요. 3개월 이내 상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상속 신고는 6개월 이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 금액이 커가지고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돌아가시고 6개월 이내 상속 신고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속에 있어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단순 승인은 내가 가진 게 더 받을 게 많다 그러면 단순 승인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더 크다고 한다면 물려받은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한정적으로 승인하겠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가 가지고 물려주신 재산보다 과도하게 크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겠죠.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을 안 받겠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속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이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상속에 있어서는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순위별로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두고 있는데요.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 다음에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다 동률 순으로 1순위, 2순위에 다 들어갑니다. 자, 1순위, 2순위가 없다 그러면 3순위는 형제자매까지 내려갑니다. 요즘은 1인 가족들도 많고 1인 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3순위까지 이렇게 상속이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4순위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 이어지게 돼 있고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다라고 하면 단독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해당이죠. 그래서 사실혼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안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일반적으로 직계 비속 자녀들이죠. 자녀들보다 1.5배 50%가 가산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드려보죠.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율은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상속 증여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세율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30억이 초과되면 50%의 상속세율을 계산합니다. 물론 누진공제가 있지만 명목세율로 봤을 때는 전체 세율이 50%나 되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받을 자산의 50%, 내가 상속받는 재산의 몫의 50%는 국가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상속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몇 프로나 주어질까?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자격 채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괄 공제 5억,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5억 이렇게 빼고 나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자산, 내 상속 재산이 10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상속세를 낼 자격이 없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럼 상속세를 반드시, 돌아가시면 나는 없지만 내 자녀들은 내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상속인이 간혹 그런 경우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장남을 몰아줘라 또는 엉뚱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유류분 청구 제도라고 해서 원래 내 받을 몫의 최소 반 50%는 받게끔 그렇게 법적 권리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자 지정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고객들한테 굉장히 할 얘기들이 풍부해질 수 있겠죠. 자, 상속증여세 이런 플랜들이 요즘 왜 갑자기 보험에 연관해서 많아졌나, 또는 고객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가
숫자가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20년 전에 1억, 2억짜리가 지금은 20억짜리가 돼버렸죠. 이런 비유동 자산,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세금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세율, 최고 상속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50%죠. 자녀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컷 돈 벌어서 국가만 배불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구세청에서는 우리 그 엔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시스템이 자꾸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되거나 탈루할 수 있는 재산, PCI 시스템, 뭐 신 FIU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간의 상속 분쟁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미리 마련해 두고 그에 따른 유지를 반드시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자산 편중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부동산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30억이고요. 시가는 55억입니다.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 부동산을 급매해야 될 경우 안 팔리기 때문에 급매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45억으로 공시지가보다 약 한 15억 높게 매도가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공시지가로는 원래대로면 6억 2천 정도의 세금 계산이 될 텐데 근데 급매를 하게 되면 원래 시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50%가 적용돼서 납부할 세액이 12억 5천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 상황만 놓고 보시더라도 상속세만 약 한 6억 3천 정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누구라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상속세 납부 재원은 뭘로 마련할 거냐? 종신보험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금고 속엔 종신보험 계약서가 있다. 상속세 납부 용도로 종신보험이 최고 인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추천하는 상품이 바로 이 상품 아니겠습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 주어라. 왜? 거둘 때 물납이나 또는 현물로 납부를 하게 되면 국세청도 경매나 공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줘라.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쉽게 수월하게 걸어드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꾸 인상되는 세금, 상속증여세의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떠한 경우든 고객은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죠. 그래서 종신보험만큼 꽝이 없는 100% 확실한 보험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한 번은 납부해야 될 세금이라는 거죠. 납부 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소득조합과세, 건보료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소득세 비과세 상품이 유일하게 바로 이 종신보험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저축해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암에 걸릴지 몰라서 암 치료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사람은 없죠.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10억을 만든다. 3년 동안 매월 월납으로 3천만 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시간을 늘려서 10년 동안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833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되는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저축을 통한 상속 재원 준비 부분이죠. 근데 보험은 어떻습니까? 선취 자산이죠. 한 번을 내든 10번을 내든 10년을 내든 20년을 내든 상관없습니다. 가입 즉시 10억이 해결되는데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반드시 10억보다 작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선취성을 갖기 때문에 무엇보다 확실한 보장자산이며 동시에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가장 최적의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되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이미 세종대왕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자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길 수 없도다. 다른 고객을 찾으시면 되죠.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고객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고객의 선택, 말 그대로 하고 안 하고는 고객의 판단이지만 이 고객을 가입시키고 가입 안 시키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안 된다. 그럼 다른 고객, 더 좋은 고객을 찾으시면 됩니다.
더 좋은 고객들한테 좀 제안을 많이 하셔서 5월달 우리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할 수 있는 우리 서울 다이렉트 사업단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20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